2024년 9월 24일입니다. 집 알아보고 이것저것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정작 해야 될 책 쓰는 거나 방송을 소홀히 하게 됐네요. 아이고,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이것저것 어떤 딱 원칙을 정해놓고 거기에 딱 맞춰서 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또 집에서 단독주택에 살다가 다른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니까 약간 좀 마음이 좀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뭐 곧 정상적으로 돌아올 생각입니다. 어제 정편이랑 이런저런 편파 TV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저는 계속 정편을 쪼죠. 야, 뭐든 해라. 뭐든 해라. 네 컨텐츠에 네 살아온 거에 뭘 하면 뭘 해도 먹힌다. 근데 이제 그걸 안 해본 애들은 또 사실 겁을 먹죠. 똑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 이 단독주택에 살다가 또 다른 어떤 아파트에 또 이동할 때 아니면 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있죠. 어쨌든 예. 여러분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아니면 범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프로파일링이라든가 범죄 분석에 대한 개념을 엉뚱하게 쓰거나 사실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를 보면은 사실 저는 되게 화가 납니다. 뭐 후배들 이라든가 아니면 그 프로파일링이나 이런 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기본적으로 선행학자들 아니면 선행 범죄 분석가들 아니면 선행의 어떤 걸 했다는 사람들이 왜 그런 개념을 쓰고에 대해서 좀 깊이 성찰하고 사고해서 그와 관련된 것을 써야죠. 크라임 씬 리컨스트럭션이라는 개념은 틀린 얘기입니다. 크라임 리컨스트럭션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크라임 씬, 그러니까 범죄 현장을 재구성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는 범죄를 재구성, 크라임 리컨스트럭션이어야 되는 거죠. 왜냐, 그게 사실 뭐 말장난이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때는 왜냐면 크라임 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초기에 그 스케치가 들어가는 상황, 크라임 씬. 크라임 씬 자체를 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크라임 씬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여러 가지 요소로서 재구성하는 범죄를 그래서 그것 자체가 범죄 재구성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크라임 범죄 현장이라고 하는 어떤 단편적인 어떤 프로필들을 여러 가지를 재조합해서 크라임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크라임 리컨스트럭션이라는 분야가 있고 크라임 리컨스트럭셔니스트 아니면 크라임 리컨스트럭셔너라고 하는 일종의 직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도 프로파일러라고 얘기하고 다니니까 그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뭐 학자들 간에 아니면 전문가들 간에 아니면 뭔가 교과서나 이런 걸 통해서 합의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는 얘기를 해줘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데 나는 사실은 요거는 요렇게 생각한다. 나는 내 기준으로는 내가 연구하고 내가 뭐 한 바에 의하면 이거는 크라임 리컨스트럭션, 크라임 리컨스트럭션으로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주장을 정확히 배경에 따라서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 논술을 하고 논박을 해야죠. 그래서 자기의 입론을 정해야죠. 그런데 말하는 것은 크라임 리컨스트럭션인데 쓰기는 크라임 씬 리컨스트럭션이니까
이 개념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학생들을 그걸 가르치면 그거를 보고 배우는 학생들은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를 선택하든 거기에 입론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선택해놓고 이쪽 입론을 해버리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뭐 하여튼 좀 그런 답답함이 있었지만은 제가 또 책을 또 뭐냐 원서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 귀찮아 이제는 귀찮아 그런 것까지 어쨌든 그래서 크라임 리컨스트럭션입니다. 리컨스트럭셔너라고 하는 직업을 그러니까 그게 흔히 말하는 크라임 어널리시스랑과 비슷하지만 실제로 조금 다른 부분은 범죄 전체를 물리적, 물적 아니 심리적, 특히 이제 물적인 형태로 재구성하는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은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사건 중에서 이제 특히 검은 고양이 현실판 뭐 이러는데 뭐 딴 게 아니라 연인을 살해한 뒤에 시멘트를 부어갖고 16년을 숨겼던 사건. 그건 이제 요즘 계속 나오죠. 거제 경찰서에서 일단 그러니까 아마도 동거인을 둥기로 살해한 후에 그 주검을 이 어떤 여행용 가방에 넣은 다음에 그것을 이 옥탑이니까 그 요만한 거에 넣고 그냥 발라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다가구 주택이에요. 거제시 같은 데예요. 자기가 새 들어 사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은 거기서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딴 데로 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함부로 그걸 뭐 짐을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명도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겨우 짐을 뺐는데 8년 동안 살았죠. 2016년, 2008년 범행을 2008년에 하고 2016년까지 8년 동안 살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그렇게 돼갖고 딴 데 이제 가게 샀는데 문제는 이제 그때도 범행 발생 뒤에 3년 뒤에도 피해자 가족이 실종 신고를 통해서 실제로 저기 좀 그렇다라고 하니까 경찰이 수사를 좀 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냥 미제 사건이 된 거죠. 왜냐? 실제로는 거기 사라졌으면 보통 생각으로는 그럼 거기 어떻게 시멘트에 묻었나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가서 확인을 한다 한들 영장이 있어야지 했는데 그럼 죽여서 거기에 발랐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못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대부분 성인 실종이니까, 성인 가출이니까 그냥 뭐 의심은 가지만 그냥 미획을 사뜨린 거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 범인은 2016년대 마약 보경 혐의로 뭐 구속되고 뭐 풀려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은 셋집이죠. 셋집은 그냥 이 사람 명의로 있었는데 빈방 상태에서 두다가 명도소송을 통해서 짐을 치웠고 근데 그런 뭐 옥택방이 거제 같은데 실제로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어둔 겁니다. 그 집주인도 그냥 뭐 그러려니 했고 자기도 생각을 못한 거죠. 야외 베란다에 설치한 구조물이 사실 저게 있는지를 몰랐던 거죠. 왜냐? 아니 8년 동안을 살았으니까 8년 전에 저게 있었나? 사실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범인이 이거를 거기서 뭘 하려고 했나? 그러니까 사실 별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명도소송이다 이렇게 해서 복잡하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거기에 새로운 어떤 세입자를 구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벌써 이상한데 깨보기라도 했겠죠. 그런데 그것도 없은 상태로 있다가 한참 뒤에 그러니까 2020년도 명도소송 뒤에 치우고 그 다음에 4년 뒤죠. 이게 뭐 이상하게 어차피 집이 오래됐으니까 옥상 누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는데 이상한데
이게 여기 있지? 이런 상태를 하고 다시 뭐 필요 없으니까 깨려고 했는데 빼서 보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근데 시멘트로 발라버리면은 이제 사실 여러분 영화 신세계에서 그 드럼통에 시멘트를 부어갖고 바다에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 바다 속에서는 굳어갖고 시체가 그냥 보존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영리한 인간들이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드럼통에다가 시체를 넣고 어느 정도까지는 뭡니까 이게 밀봉이 안 되고 나갈 수 있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물고기나 아니면 이런 다른 어떤 생물들이 들어가서 그걸 해체시키겠죠. 부패도 시키고 아니면 그래서 뼈밖에 안 남지만 그것도 사실 이리저리 하다가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련한 인간들이 시멘트를 발라서 뭐 한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은 생각해 보면 어쨌든 그 깊은 바다에 시멘트로 발라갖고 하면은 누가 찾겠냐라고 하지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정확한 지점만 하면 점수부 찾을 수 있겠죠. 물론 힘들겠지만 이게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범인놈이 실제로 이거죠. 거기에 시멘트를 밀봉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시체가 부패했겠죠. 시간이 지나면은 사실은 신원 확인 안 되고 뭐 뼈도 안 남고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얘 생각으로는 완전 범죄를 한다고 생각해 밀봉을 한 게 자기 자기가 잡히는 빌미를 작용한 거예요. 깨보니까 실제로 지문도 멀쩡하고 부패가 안 됐어요. 물론 어느 정도까지 부패가 됐겠죠. 근데 실제로는 완전히 밀봉된 상태잖아요. 공기가 통하지 않은 상태죠. 그럼 그 자체에 있는 것만 있고 실제로는 그냥 거기서 그냥 멈추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사하라 사막 같은 데나 이런 데서 습기가 없으면 뭐 미이라 상태다 그러는데 그런 상태는 아닌 거고 일종의 밀봉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문도 확인돼, 사인도 뭐 둔기 머리 손상도 확인돼. 그러니까 결국 뭐 빼도 박독이 잡힌 거죠. 이 범인들이 미련한 인간들이 자기 딴에는 완전 범죄라 생각했고 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느 시점인가 그것을 바깥으로 유기할 생각도 있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일단은 뭐 겁도 나고 아니면 뭔가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발랐지만은 만약에 이게 자기 집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집이었다고 하면 이게 발견되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 뭐 10년, 20년. 물론 시체는 계속 있겠지만 그 다음에 뭐 집을 팔거나 그럴 때 그걸 깨갖고 뭐 다르게 유기하거나 아니면 뭐 저랬으면은 그러니까 인간이란 게 참 미련한 동물인 거이기도 하고 결국은 지 범죄에 지가 사로잡히는 거죠. 어쨌든 그랬거나 저랬거나 어쨌든 죽은 분의 억울함은 어느 정도까지는 범인이 잡힘으로써 해소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2008년에 분명히 그 실종 신고가 됐고 그러면 그 실종 신고를 통해서 수사가 제대로 됐을까? 2008년에 여러분 생각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실종 관련된 수사 뭐 이렇게 또 방송도 했지만 안 하죠. 실제로는 대략 그 의심이 가도 그 정도까지는 안 합니다. 성인 실종이니까. 그런데 최소한 영장을 가지고 만약에 집주인이랑 그걸 확인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분명히 바로 해결했겠죠. 이건 시체가 나올 테니까.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2008년도. 그게 이제 실종수사, 가출수사 뭐 이런 거의 한계점인 거죠. 그러면은 이런 거죠. 그러면 그 당시 거제 경찰은 왜 그 피해자 실종 사건을 거기까지밖에 못했을까?
결국은 범인이 야 다툰 뒤에 가출했다라고 하는 진술로만 끝. 그럼 그 진술을 입증할 것 없이 그냥 그걸로 끝낸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됐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그럴 리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역시나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나갔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고 재점검하고 극복하고 그래야 될 어떤 그 점을 사실은 파악해야 됩니다. 자, 아주 독특한 통계가 나왔어요. 일단 한번 이게 나왔어요. 통계라고 하는 대법원 민사소송의 절반이 소송학 한 명이 제기한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동아일보에 나온 건데. 5년간 3만 7천여 건을 한 놈이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대법원이 지금 심리 중인 민사소송 중에서 일명 소송왕이 제기한 단 한 명이 3만 7천 건을 한 거예요. 아니, 단만 7천 건이 아니라 아까 말한 이 전체가 지금 6월 30일 기준 이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인데 대법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예요. 그럼 6월 30일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사건이 7,283건인데 이 중 이자가 제기한 정모 씨가 제기한 게 3,830건이에요. 무려 52%예요. 즉 말하자면 2년 이내에 종결되지 않은 사건 4,000건 중에 4,154건 중에 3,129건이 이 인간의 소송이에요. 이 인간은 서울에 거주한 50대예요. 무차별적으로 2016년부터 법관, 법원 공무원, 보험회사부터 소송하고 소송 각하된 불복, 항소, 재심 청구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문제는 정작 인지 송달료 같은 거. 그러니까 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그 돈을 내야 됩니다. 그거는 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려 얘가 2019년부터 6월까지 제기한 게 3만 7천. 서울고법에 1만 5,600. 서울중앙지법 1만 4천. 그러면은 정작 이 통계가 왜곡된 거죠. 한 사람이 제기한 거니까 실제로 이건 다 빼야죠. 불필요하고 무의미하게 제기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모 씨란 사람이 이걸 남용을 했지만은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만은 실제로 제기한 소는 살펴를 봐야 돼요. 아무리 엉망이라 하더라도 살펴봐야 돼요. 이런 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자체가 뭔가 사실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황당하죠. 대법원의 민사소송 절반이 한 사람에 의해서 제기된 거라니.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해야 돼.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가 대통령이 그 위원을 임명함에 따라서 그리고 송기춘 위원장이 호선이 됐어요. 너무 늦었죠. 뭐 늦었다 하더라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제대로 이게 될 수 있을지 참 걱정입니다. 어쨌든 이제 출범이 됐으니까 제대로 된 설립 목적에 맞게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근데도 이제 그 여당 추천위원들이 지금 뭐 시비를 거는 인간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글쎄, 아직은 어쨌든 좀 지켜봅시다. 이런 사건은 어떻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25살짜리가 청년이 산재를 인정받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이 워낙 그 근무 여건이 안 좋고 그래서 사실 중소기업에 인력난이 있는 것도 사실은 처우라든가 대우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사건은 이렇습니다. 2021년도 8월에 5명도 되지 않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강원도 속초시에 있었는데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20대 초반이잖아요. 아직 사회 경험도 없고. 여기서 만난 이상한 놈. 그러니까 20년 경력의 상사. 그러니까 아주 고참 중에 고참이죠. 아마 이 공장의 회사의 사장도 함부로 못하는 사람이겠죠. 숙련공이니까. 근데 웬일인지 얘를 이놈이 이 20대 이 신입사원을 계속 괴롭힌 거예요. 몇 년을 괴롭히다가 결국은 이 사람은 자살을 했어요. 근데 유서 한 장 없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휴대전화에 이게 다 확인되는 거예요. 녹음이 된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녹음이 된 게 말하자면 욕도 하고 뭐 부모를 죽이겠다는 얘기도 하고 무려 전화로 86회나 공포나 불안감을 요구하는 폭언. 근데 이게 5명 미만이니까 이 적용이 안 돼요. 직장에 괴롭힌 부분도 그렇고. 근데 결국은 이 폭력으로 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이 가해자가 정작 회사 대표는 자기하고 무관하다. 개인과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대한민국의 직장 내 괴롭힘 상당히 심각하죠. 대한민국의 이 직장 생활을 아주 지옥으로 만드는 그것도 이제 또 5명 미만의 경우는 더 지옥이 어디 뭐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도망갈지도 못해요. 가스라이팅 당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 환경이라든가 이런 근로 환경을 이 한국의 자본주의가 지속적으로 영속하려면 이건 사실은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니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요새 대형마트나 뭐 이런 데 시장 같은 데서 배추 한 포기에 22,000원 막 그런다고 합니다. 아, 김장 어떻게 합니까? 물가가 너무 올라요. 저도 모친께서 이제 그 배추김치 한 2통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껴 먹고 있습니다. 편도 먹고 김밥 먹고 에이, 이렇게 사서 뭐해 사서 뭐해 맛있는 거 푸지게 먹지 이런 생각 들지만 서민들 어떻게 살나 참 안타깝습니다. 이 사건 발장이란데 뭐 조금 흔히 말하는 관음증 남성이 소개가 됐는데요. 3년째 방공청 사이를 힐끔거린다고 합니다.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장애가 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3년 전부터 그러니까 그놈은 이걸 창문을 이렇게 열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사람이 눈이 마주치면 깜짝 놀라죠. 열린 창 사이로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몇 차례 신고를 해도 경찰에서는 사실 뭐 방법이 없다. 왜냐? 다쳤거나 뭐가 됐으면. 근데 사실 경찰에는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판례가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반지하 방인데 바깥에서 그거를 지켜본 사람한테 안면 방해 관련된 죄를 물은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반장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 판례를 조금 찾아봤으면 그리고 이 뭐라고 하나 이 사건 반장 쪽에서도 이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좀 그러니까 계속 이 남성은 계속 찾아오고 창문을 닫고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찾아갖고 이걸 해결 방법을 찾아보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억하는 판례가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새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심각한 전쟁 범죄가 벌어지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고 그런 게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고 있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용단 폭격, 민간인에 대한 폭격도 있고, 참.
이 대명 천지사회 어떤 그런 일이 YTN 라디오에 그 현실판 김우빈에 대한 실제 무도실무관이 나왔어요. 이게 왜 이러냐면 제가 어제 그저께 이 비슷한 사람을 섭외하려고 막 돌아다녔는데 정작 섭외가 안 됐어요. 이제 뭐 공무원이니까 무기계약. 근데 YTN 라디오는 섭외력이 뛰어나네. 여러분 한번 그 김우빈이 나온 무도실무관 한번 보시고 그들의 어떤 어려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실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데 이 무도실무관은 또 굉장히 잘 표현했다고 하네요. 좀 느끼는 게 좀 다른가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잠깐 바깥에서 좀 소음이 나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